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1일부터는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6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진료센터를 늘리는 등 재택치료에 대한 단계적 조정 방안도 시행됩니다.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절차도 대폭 완화됩니다. 입국 뒤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까지로 완화되고 지금까지는 만 6세 미만까지 적용됐던 격리 면제는 만 12세까지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방선거 본투표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시민의 투표가 끝난 뒤인 오후 6시 반부터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위한 외출은 오후 6시 20분부터 허용되며 투표 시간은 오후 7시 반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30일 130만 건의 신청이 접수돼 모두 8조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째인 31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의 신청이 가능하고 1일부터는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차 발사 때와 달리 성능 검증 위성과 4개의 큐브 위성을 함께 쏘아 올리는데 완전한 성공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준비 상황을 사이언스 투데이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가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은 단계로 평가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 발생이 3월 셋째 주 이후 10주 연속 감소했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역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2주 연속 주간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하루 평균 18,477명으로 전주보다 28.9% 감소했고 확산세를 평가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0.82로 9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148명으로 전주보다 21.3% 감소했고 주간 사망자도 228명으로 전주 대비 8.8% 줄었습니다.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들의 투표를 위한 외출이 오후 6시 20분부터 허용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6월 1일 오후 6시 일반 시민들의 투표가 끝나고 30분 뒤인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장소에서 투표소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외출은 오후 6시 20분부터 허용됩니다. 방역당국은 격리 중인 유권자 또는 6월 1일 신규 확진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절차가 대폭 완화됩니다. 먼저 입국 뒤 1일차에 시행하는 PCR 검사는 입국 뒤 3일 이내에 받으면 되고 입국 6, 7일차에 검사하던 신속항원 검사는 권고로 변경됩니다. 또 만 12세에서 17세의 경우 2차 백신 접종 뒤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합니다. 현재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격리 면제는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만 12세 미만의 경우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6월 1일부터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경증 확진자의 격리 치료를 담당했던 전국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가 5월 31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수본 지정 센터 한 곳만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정부는 또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도 31일까지만 운영합니다. 6월 1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통합 운영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들에 대해 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재택치료에 대한 단계적 조정 방안으로 확진 환자가 격리 기간에 비대면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진료센터를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택치료자 가운데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진행 중인 가운데 31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신청 첫날인 30일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짝수인 161만 곳이 대상이었는데 이 가운데 모두 130만 곳이 약 8조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첫날 신청 대상자의 80.7%가 받은 것입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지난주 국내에서 34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BA2.12.1 28건이 새로 확인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산하는 BA4와 BA5가 각각 4건, 2건 추가로 검출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BA2.12.1 감염자 중 23명은 해외 유입 사례이고 5명은 국내에서 감염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집계된 국내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감염자는 모두 74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이자사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를 누르고 미국에서 대표적인 코로나19 치료 알약으로 자리 잡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미국 내 팍스로비드 처방량은 7만 6천여 건으로 6,800여 건의 라게브리오보다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증, 중등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으로 임상시험에서 입원 사망 예방 효과가 88%에 달했습니다. 다만 진통제와 항협심증제 등 특정한 약을 먹고 있는 환자에게는 처방할 수 없고 신장, 간 기능 저하자도 복용에 주의해야 하는 등 사용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는 병용이 금기되는 의약품이 없어 처방이 수월하지만 입원, 사망 예방 효과는 30%로 낮습니다.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으로 2달 정도 전면 봉쇄됐던 상하이시가 6월 1일부터 봉쇄를 풀고 주민의 이동과 기업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상하이시 당국은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6월 1일 새벽 0시부터 주거 지역에 진출입을 막지 않고 승용차와 택시 등의 운행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하이시는 또 기업이나 상점에 대한 운영 허가 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혀 생산과 상업 활동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위험이나 중위험 그리고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동이 계속 제한되며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정상화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들어 원숭이 도창으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9명, 나이지리아에서 1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민주콩고 산쿠루즈의 보건국장은 민주콩고에서 465명의 원숭이 도창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콩고에서 원숭이 도창이 계속되는 것은 사람들이 원숭이, 설치류 사체를 소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원숭이 도창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도창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가 국내 법정 감염병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도창 대응 계획 검토를 위해 30일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원숭이 도창 특성을 비롯해 현재 해외 발생 현황과 확산 속도, 국내 유입대 어떻게 대응할지 등이 검토됐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대응을 위해 원숭이 도창을 법정 감염병으로 조속히 지정해 관리하고 진단과 대응 체계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온실가스 농도가 작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후 재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 세계 기상기구에서 2021년 글로벌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매년 발표되는 거긴 하지만 올해는 이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걱정이 좀 됩니다. 자, 보고서 내용부터 요약해 주시죠. 매년마다 이제 세계 기상기구는 이제 그 이전에 발생했던 세계 기후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예. 올해 5월 18일에 세계 기상기구는 2021년 세계 기후 현황 최종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보고서에서는 지속적인 온실가스 증가, 또 기온 상승 등의 극한 기후가 수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 인류의 삶과 복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요. 예. 2022년 이슈가 되고 있는 식량 안보 문제를 유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 또 안정적인 전력 가격,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만약 우리가 함께 행동한다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21세기의 평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예. 페트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급격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상승 및 해양 산성화 등은 기후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는 이번 10년 안에 악화된 기후 영향을 막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이 말씀해 주셨듯이 보고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해양과 대기 중의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이제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첫 번째가 이제 온실가스 농도입니다.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의 149%죠. 413.2 ppm에 도달하면서 세계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해양열에서 바다의 열기는 기록적인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바다의 2000m 깊이는 2021년에도 계속 따뜻해졌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따뜻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것은 1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로 아주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온난화는 훨씬 더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면서 바다의 많은 부분이 2021년 어느 시점에 적어도 한 번의 강한 해양 폭염을 경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세 번째로 눈여겨볼 지표가 해양 산성화입니다. 바다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약 23%를 흡수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해양 산성화가 일어나면서 해양 생물과 생태계 서비스를 위협하고 있고요. 네. 식량 안보라든가 관광, 해안 보호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양의 폐하가 감소함에 따라서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예. IPCC는 개방된 해양 표면의 폐하가 현재 최소 26,000년 동안 최저 수준이고 현재 폐하 변화율은 적어도 그 이후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해수면 상승입니다. 해수면은 1993년부터 2002년 사이에 연평균 2.1mm,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2.9mm씩 상승을 했는데요. 2013년에서 2022년 동안에 연평균 4.5mm씩 상승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예. 이렇게 해수면 상승이 일어난 주 원인은 빙하가 많이 녹고 있고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바닷물 부피, 팽창의 요인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수억 명의 해안 거주자들의 삶에 기후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 자, 한마디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경보가 울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5년 안에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 1.5도 이내 유지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목표치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이번에 종합 보고서를 내기 열흘 전이죠.
5월 8일에 기온에 관한 보고서를 먼저 발표를 했었죠. 네. 보고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적어도 향후 5년 중에 한 해 동안 일시적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에 도달할 가능성은 50% 정도라고 밝히면서 그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1.5도는 산업화 시기로부터 지구 평균 기온, 즉 여기에서 상승을 저지해야 한다는 23차 당사국 총회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22년에서 2026년 사이에 최소 1년이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되면서 지금까지 지구 기온이 가장 높았던 2016년을 넘어설 가능성이 93%에 달한다고 밝혔고요. 네. 네. 그리고 2022년에서 2026년에 5년 평균이 지난 5년 동안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93%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영국의 메트오피스가 주도한 업데이트에서는 북극 온도의 상승은 지구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을 것으로 보았고요. 2020년은 엘니뇨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서 2020년 평균과 비교를 해서 2022년 예상 강수 패턴은 남서 유럽과 남서 북아메리카에 걸쳐 건조한 기후가 지속이 되고요. 예. 북유럽이라든가 사일 지역, 브라질 북동부 및 호주에서는 습한 날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서 2020년 평균과 비교를 볼 때 2022년에서 2023년 또 2026년에서 2027년 평균의 예측 강수 패턴은 열대 지방의 강수량이 증가를 하고 아열대 지방의 강수량은 감소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지구 온난화로 예상되는 패턴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후 업데이트 서문에서 페테리 타알라스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는 한 기온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바다는 계속해서 따뜻해지고 바다의 산성화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해빙과 빙하는 계속 녹을 것이고 해수면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우리의 날씨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예. 북극의 온난화는 불균형적으로 높으며 북극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죠. 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는 폭염이나 대홍수 같은 이상기후가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빙하가 손실되는 속도도 빨라졌다고 하는데 빙하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그 이전에 비해서 빙하가 녹는 양이 약간은 줄었어요. 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시간 척도로 볼 때는 빙하 질량 손실이 가속하고 있는 경향이 아주 뚜렷한데요. 예. 평균적으로 세계 기준 빙하는 1950년 이후 33.5m가 얇아졌고요. 1980년 이후 76%가 얇아졌습니다. 2021년은 캐나다와 미국 북서부의 빙하들이 6월과 7월 폭염과 화재로 인해서 기록적으로 많이 녹았고요. 그린란드는 8월 중순이 이례적인 고온 현상으로 녹아내렸고 3,216m의 빙상 최고 지점인 서밋 관측소에서 사상 처음으로 비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례적인 폭염으로 북미 서부와 지중해 전역에서 최고 기온 기록을 깼는데요.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7월 9일에 54.4도를 기록을 했고요. 이탈리아의 시라쿠사는 48.8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6월 29일에 49.6도를 기록을 하면서 5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폭염으로 인해서 바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고 또 11월에는 대홍수의 원인으로 굉장히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죠. 예. 자, 해수면 상승, 또 기온 상승, 산불의 폭염까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홍수와 가뭄 같은 피해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작년에 대홍수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중국의 허난성에서 발생했던 177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던 대홍수가 있었는데요. 예. 서유럽에서는 7월 중순 독일에서의 경제적 손실이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홍수가 발생을 했고요. 인명피해도 아주 정말 컸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대홍수 말고 가뭄도 참 많이 발생을 했는데 아프리카의 북동부 지역, 캐나다 지역, 미국 서부 지역,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터키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지역에 가뭄이 영향을 주었는데요. 예.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에 아주 큰 손실을 입었고요.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은 올해죠. 2022년 올해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등 동아프리카 지역은 40년 만에 극심한 가뭄으로 지금 심각한 대기근에 직면해 있는데요. 가장 강력했던 태풍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 아이다였는데 8월 29일에 미국 루이지애나에 상륙하면서 75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예. 그리고 남극상공의 오존 구멍이 유난히 아주 크고 깊게 강화되면서 아프리카 극의 구멍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네. 기후위기 및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에는 인도적 위기가 악화되면서 기근 위험에 처한 나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이죠.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서도 양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자고 한 것처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노력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차 발사와 달리 2차 발사에서는 우리가 만든 위성을 탑재해 쏘아 올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누리호는 2차 발사 이후에도 4차례의 추가 발사를 통해 최소 12개의 위성을 우주로 보내 실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에 탑재될 성능 검증 위성입니다. 성능 검증 위성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연료 전지와 제어 모멘트 자유로 안테나 등이 탑재됐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지난 16일 나로 우주센터에 입구돼 이상 유무를 포함한 자체 점검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 발사체 자체의 기능을 확인했다면 2차 발사에서는 성능 검증 위성을 통해 위성의 기능도 함께 검증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이제 우주용 부품들을 실제 우주 궤도에서 확인할 방법은 실제 위성에 탑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개발되었던 여러 가지 연료전지나 아니면 자이로나 이런 부분들을 이 검증 위성에 탑재를 해서 위성이 목표 궤도를 돌며 위치 정보 등을 지상국에 보내 지상에서 누리호가 정상적으로 동작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4개 대학이 개발한 큐브 위성 4기도 지난 24일 성능 검증 위성에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큐브 위성은 지구 대기관 특 자료 수집과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누리호의 목표인 1.5톤 위성 발사에 맞춰 1.3톤의 위성 모사체도 함께 탑재됐는데 궤도에 도달하면 성능 검증 위성, 위성 모사체, 큐브 위성의 순서로 분리됩니다. 다음 달 15일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1차 발사, 2차 발사 가장 큰 차이 부분이 2차 발사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실제 위성을 탑재해서 발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정말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게 되는 그런 전 과정을 다 해본 그런 발사였다라는 것이. 누리호는 모두 6번의 발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된 3차 발사에는 실제 운용할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탑재됩니다. 이후 4차 발사부터는 초소형 위성을 탑재하는데 4차에 1개 이상, 5차와 6차 발사에 각각 5개씩을 탑재해 모두 11개의 초소형 위성을 우주에 띄울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누리호에는 위성이나 엔진과 같은 주요 장비 외에도 모두 36만여 개의 부품이 탑재됐습니다. 네, 부품을 만들고 검증하는 데 참여한 300여 개의 협력 업체는 누리호 2차 발사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의 한 공장. 작업자들이 전선을 꽈배기처럼 꼬아 굵은 묶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사체 부품을 서로 연결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누리호의 신경망 와이어 하네스입니다. 3,300도의 초고온과 영하 183도의 극저온은 물론 심한 진동까지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일반 전선보다도 훨씬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꾸준한 성능은 기본이지만 그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된 자재를 선택하는 것들이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안테나가 설치됐습니다. 우주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놓고 한쪽 벽에서 전송한 신호가 반대쪽까지 무사히 도달하는지 실험하는 겁니다. 누리호의 비행기를 안내해줄 내비게이션 기술인데 이를 통해 누리호는 극한 환경에서도 위성과 신호를 주고받고 목표 궤도를 향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1단 분리할 때 충격, 2단 분리할 때 충격, 이제 3단까지.
큰 충격이 오다 보니까 저희 장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기구적인 설계를 보강하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좀 더 해서 누리호 2차 발사를 완전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성능 시험도 꼼꼼히 진행됐습니다.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이었던 헬륨 탱크의 고정부 문제를 그대로 재현해 개선점을 마련하고 새로운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다시 그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시험 평가 업무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 발사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어쨌든 개선이 됐던 걸로 시험 결과 확인이 되고 있고요. 300여 곳의 민간 기업, 1000여 명의 연구진,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완성된 누리호에는 이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1차 발사에서 그동안 쌓은 기술력을 검증한 우리 연구진은 2차 발사를 완전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지난 2004년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 가슴곰이 올해 첫 증손주를 받습니다. 네, 4세대인 새끼곰이 발견됐는데 지리산 반달곰 가족 숫자도 79마리로 늘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면지 인근에 설치된 무인 센서 카메라에 곰나들이 나온 반달 가슴곰 가족이 잡혔습니다. 새끼곰이 엄마 등에 올라타 연신 재롱을 부립니다. 다음 날엔 나뭇가지를 붙잡고 힘자랑을 해봅니다. 아직 몸의 균형을 잡는 게 익숙지 않은 듯 벌러덩 밑으로 미끄러집니다. 빨리 따라오라는 엄마의 신호에 있는 힘껏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지난 2004년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 가슴곰 RF5의 첫 증손주가 탄생했습니다. 성별은 아직 미확인 상태입니다. 엄마는 4살 된 KF94로 RF5의 손녀입니다. 증조 할머니인 RF5는 2004년 지리산에 방사된 최초 6마리 개체 가운데 한 마리로 올해도 새끼를 낳는 놀라운 번식력을 과시했습니다. 올해 18살로 사람 나이로 70대에 해당하는 고령 반달 가슴곰이 새끼를 낳은 건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KF94번 개체가 출산한 새끼는 지리산에서 태어난 4세대 개체로 국립공원 내에서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 일대에 서식하는 반달 가슴곰은 올해 태어난 5마리를 합해 79마리로 추정됩니다. 국립공원 측은 반달 가슴곰이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탐방객들이 지정된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달 외국으로 나간 한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4월 관광 통계를 보면 출국한 한국인 관광객은 21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7만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3배쯤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2만 8천 명쯤으로 지난해 같은 달 7만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82%쯤 증가했습니다. 한국인 해외 관광객 등의 증가는 우리나라는 물론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등을 중심으로 출입국 관련 방역 조치를 점차 완화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드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 현상이 26개월 만에 나타났습니다. 경제에 악재와 호재가 겹쳐 있어서 앞날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전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경제도 지난 3월에는 생산이 증가하는 등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달에는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농림, 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7% 줄었습니다. 거리두기 조치 해제 등으로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지만 반도체와 식료품 생산이 감소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 역시 부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의약품 등의 소비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투자는 7% 넘게 줄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한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난 건 지난 2020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방역조치 해제와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긍정적인 요소지만 치솟는 물가와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악재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당분간만 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좀 불확실성은 크고 뭐 이렇게 하방 요인이 조금 둔화된다면 뭐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신산업 육성 등 민간 중심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조만간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4%대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8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출금리의 무서운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전달보다 0.07%포인트 오른 4.05%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4%대를 돌파한 건 7년 11개월 만으로 8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년 전 2.91%와 비교해도 눈에 띄게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4%에서 3.9%로, 신용대출 금리는 5.46%에서 5.62%로 올랐습니다. 각각 지난 2013년 3월과 2014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우대금리 제공으로 상승폭이 제한되긴 했지만 저신용자 확대로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해 가계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상단이 5%대, 고정금리는 6%대를 이미 돌파한 상황. 치솟는 물가에 기준금리 추가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안에 7%대를 돌파할 거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25%씩 4번 올린다 그런다면은 1%가 올라가게 되니까 2.75%가 되는 거죠. 7% 내지 8%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대출 평균금리도 오르면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모두 반영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 평균은 0.07%포인트 오른 3.57%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뿐 아니라 예적금 금리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즉 예대금리 차는 1.7%로 전달보다 0.06%포인트 축소됐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쁨이나 슬픔, 불안, 분노 같은 다양한 감정을 겪게 되죠. 이런 감정은 모두 삶에서 파생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 가운데서 특히 잘 다뤄야 하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면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 분출했다가는 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스스로의 삶에도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길 사람 속에서는 이지영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 분노, 화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분노,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는 건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왜 어린아이들 보면 떼를 자주 부리잖아요. 네. 그러한 때도 사실 화이고 아동기와 청소년기 아이들이 심술이 나 있는 것을 자주 보는데 그것 또한 분노, 즉 화이죠. 예. 청년들 요새 어찌 보면 가장 화가 나 있는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쌓아온 커리어에 비해 주어지는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그 차이에 좌절하고 불공정에 화가 납니다. 네. 중년들 또한 그동안 직장과 가족관계 등에서 쌓인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데요. 노년에는 또 열심히 살아온 세상과 가족들에게서 소외된 것 같아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화를 느끼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무시당했다, 존중받지 못했다, 함부로 대해졌다라고 지각하여 화가 나는 건데요. 이때 분노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화가 나면 반드시 복수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분노는 공격성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화나게 했다면, 심기를 거슬렸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나 또한 화가 나면 안 갚음하고 싶은 마음에 후회할 수 있는 행동을 해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결별,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보복 심리 때문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가장 흔하게 하는 이 복수의 행동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흔히 화가 났을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뒷담화를 합니다. 어찌 보면 공격은 해야겠는데 자신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간접적 공격 행위인 거죠. 사실 누군가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채용이나 승진 등의 좋은 기회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다른 동료들이나 친구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밖에도 분노의 공격성은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려는 충동으로 인해서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나 동물 등 엉뚱한 대상에게 공격성이 향하는 대체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화를 유발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보복이나 공격을 하는 직접적인 공격도 있고요. 공격이라고 뚜렷하게 지각되지는 않으나 은근히 공격당하는 느낌이 드는 수동 공격적 행동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나에게 대놓고 공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뭔가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렇듯 내가 누군가를 화나겠다면 우리는 분노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분노를 적절히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점점 쌓이면 누군가가 무심코 하는 말이나 행동에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쉽게 화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느끼는 분노는 어릴 적부터 축적된 엄청난 양의 분노가 가슴 깊숙이에서 올라와 덤탱이 씌우듯 나가는 거라 강렬합니다. 소위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 등의 사건들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고 가해자들은 한결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서 그랬다고 항변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불공정이나 무시 같은 단어는 이제 분노와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인데 상대방은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조언입니다. 조언은 자칫 상대방의 경계를 허락 없이 침범하는 것으로 지각되어 화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 지적, 간섭으로 지각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조언을 수시로 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글쎄요, 뭔가 자라나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바로 양육 과정입니다. 양육의 과정은 어찌 보면 조언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난 자녀에게 세상에 대해, 대처 방법에 대해 하나씩 가르쳐 주다 보니 조언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화를 느낍니다.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것이 조언이 자신을 침범하는 것으로 화가 나죠.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자주 화를 느끼고 그 화가 쌓여 심술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한 일 같은데요. 이게 분노를 다스린다고 해서 무작정 화를 참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정말 위험한 방법이라면서요. 네, 오랫동안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 분노의 감정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살면서 겪은 수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들로 인해 느꼈던 그 화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서 또 다루지 못해서 우울, 불안, 공황장애나 강박장애 등으로 발전하게 되는 셈이죠. 우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경우 내면에는 상처로 인한 화가 있는데 밖으로 화를 표현하지 못하니 내면으로 공격성이 향하게 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면서 결국 우울해집니다. 화를 참기만 하면 오히려 악순환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가 하면 그 화를 거의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살면서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다 할 정도의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성격인 건가요? 제가 앞서 드렸던 것처럼 분노는 공격성을 갖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화 자체는 처음부터 느끼지 말자, 무조건 참자
하는 대처 방식을 취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는 과거에 가정폭력과 같이 신체적 폭력이나 지나친 개입이나 간섭을 받게 되면 그럴 때마다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 분노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므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네. 바로 나라는 경계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나 가져, 내 것 아니야. 그러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있어 고통을 줄일 수도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또 다음 질문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이 분노를 느끼는 포인트가 다를 거잖아요. 여기에 뭐 어떤 의학적이나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바운더리, 즉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가 허락 없이 침범당했을 때 화를 느끼게 됩니다. 네.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물리적 경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때리는 신체적인 폭력은 가장 대표적인 경계 침범 행위로 화를 유발합니다. 상대에게 호감이 있어서 좋아서 만지는 신체적 접촉 또는 아무리 호의적이라 할지라도 허락 없이 자신의 경계, 즉 몸을 침범한 것이므로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이 나라는 심리적 경계의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심리적 경계의 범위가 넓은 사람은 가족에서부터 자신의 가방, 신발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경계 안에 포함된 가방, 신발 등을 만졌을 때 상대가 화를 내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반면에 심리적 경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자신의 몸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지각하지 않아 누가 때리거나 간섭을 해도 별다른 화를 느끼지 않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나의 영역을 누군가 침범했다라는 데서 오는 그런 이제 반발 작용이고 또 그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노를 참 잘 다루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화가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한 일일까요? 일단 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이라는 사전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아무에게나 아무 대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대상에게 하세요. 내 화를 끝까지 표현해도 들어주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친구, 가족, 상담자와 같은 안전한 대상에게 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는 안전한 상황에서 하세요. 혼자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화나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서 화나와 같이 감정 단어를 명명하여 말, 글, 몸을 통해 몸 밖으로 꺼내어 표현해야 합니다. 화에 주의를 기울여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며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화를 표현하면서 화가 그대로 차분해질 수도 있고요. 화가 더욱 올라와 때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안전하게 쿠션, 소파, 매트리스 등을 이용해서 때림으로써 안에 쌓인 공격적 충동을 안전하게 밖으로 비워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쉽게 권해드리고 싶은 안전한 방식이 글입니다. 글이요? 네. 우리 휴대폰 있잖아요. 네. 또 PC, 메모장, 일기장 이런 곳에 내 화를 몸 밖으로 계속 표현해 보세요. 글로. 이때도 화나는 감정에 집중해서 느끼는 그 감정과 생각을 빈 여백의 오타투성이의 글로 밖으로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글로 화를 표현한 경우에는 다시 보지 말고 반드시 버리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네. 그 밖에도 춤, 노래, 권투 등의 운동과 같은 이런 안전한 방식을 활용해서 내면의 화에 집중해서 몸 밖으로 꺼내는 방식으로 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분노를 해소할 때 기억하실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바로 선해소, 후이해의 원칙입니다. 먼저 화를 해소한 다음에야 자연스럽게 사고가 활발해지면서 내가 왜 그런 화를 느끼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화가 해소되면서 그곳에 미안함, 불쌍함, 슬픔 등의 다른 감정들이 올라오고 그것들도 안전하게 해소하면 비로소 비워지는 느낌이 옵니다. 우리 비워지면 채우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듯이 그 비워진 자리에 겪은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이처럼 안전하게 분노를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는데 현대인들에게 좀 꼭 필요한 유익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금연하지 못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은 또 다른 암이 발생하는 2차 원바람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PET-CT를 통해 2차 원바람 판정을 받은 544명을 대상으로 흡연 여부를 조사한 결과 51%가 직간접 흡연자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차 원바람은 암 환자에게 원래의 암 이외에 새로운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유방암 환자에게 대장암이나 갑상샘암 등이 새롭게 발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학원은 암 환자의 지속적인 흡연은 2차 원바람 발생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치료에 대한 생존율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릴 적 왕따 경험으로 생긴 트라우마가 어른이 돼서도 우울증 등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전홍진 교수팀은 2016년 한국인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참여한 18세 이상 성인 4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왕따를 겪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1.8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신체적 외상이나 정서적 방치, 성폭력 등 다른 형태의 폭력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는 우울증 발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또 트라우마의 종류가 여러 개일수록 우울증 발병 위험이 커졌는데 자신의 겪은 트라우마 종류가 5개 이상인 사람은 우울증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26배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한 한빛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한빛 2호기 경납 건물 내부 철판의 건전성을 점검했는데 수직 벽체 이음부에서 기준 두께보다 얇아진 곳을 한 곳 찾아 이를 용접해 보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변색이나 들뜸 등 단순 결함을 포함해 이상 부위 91개를 발견해 절차에 따라 조치했으며 30년 동안 사용한 기동 변압기는 새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로 특성 시험 등 8개의 후속 검사를 통해 한빛 2호기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양자암호 통신장치 기술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SDT 주식회사에 이전하고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키스트는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암호 통신을 위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대다 통신이 가능한 양자암호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 성능 검증에 성공했습니다. 키스트는 이번 계약을 통해 SDT 주식회사의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간 통신을 양자암호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양자암호 통신 강국이 되도록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빛과 소리를 이용해 화학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포스텍 김기문 교수팀은 노란색을 띤 바이올로젠 용액이 빛과 반응하면 초록색으로 바뀌는데 여기에 소리를 함께 이용하면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이뤄진 동심원 패턴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레이저 포인터와 스피커를 이용해 용액 위에 작은 물체를 움직이는 데도 성공했는데 미로 찾기와 같은 복잡한 움직임까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를 보름 남겨두고 국내 민간 기업과 연구진들이 마지막 준비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기 위해 도전해온 오랜 연구와 준비 과정에는 성과만큼이나 값진 그들의 땀방울이 서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누리호.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준비한 만큼 성공적인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